안녕하세요. 책 읽는 해피로고스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5번째 시간으로 실존적 공허를 분석한다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존적 공허를 분석한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은 5단계로 되어 있지만 프랭클은 2단계를 더 만들었습니다. 승인의 욕구를 타자와 자기로 나누었고 제일 정상, 자기 실현의 욕구 위에 자기 초월의 욕구를 설정한 점이 프랭클다운 생각입니다. 모든 걸 초월한 어떤 의미에서 득도의 경지를 말합니다. 이 경지에 달하지 못하면 실존적 공허에 빠진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실존적 공허를 다시 본다.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보다 더 행복해야 할 텐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현대인, 누구나 느껴보는 고독감, 쓸쓸함과는 달리 무언가 모자랍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니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배불리 먹고 난 후에도 뭔가 입에 넣고 싶은 아쉬움, 이런 감각입니다. 그 빈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대개 일에 미칩니다. 쇼핑 중독증, 아이 교육에 열정적인 어린이 의존증, 연애 의존증, 알코올, 일 중독증. 잠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거기엔 뭔가 일말의 쓸쓸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할까? 중독이 될 만큼 그 쓸쓸함을 메우기 위한 수단, 그 바닥을 보고 대면하기 무서워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 그런 자극으로 자기를 마비시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의 쓸쓸함과 대면하길 두려워할까요? 저 깊은 마음의 심연에 잠겨있는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프랭클이 말한 실존적 공허감입니다. 모든 게 공허합니다. 인생 일체가 공허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한번 공허감과 만나면 끝도 없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기에 그것과의 대면을 피하고 무언가의 자극으로 공허감을 느끼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상식이나 중용을 잘 지켜 상식적인 일상생활의 세계에 자기를 확실히 묶어둘 필요가 생깁니다. 실존적 공허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 뭔가 모자라고 쓸쓸하고 허무한 느낌? 도대체 이런 실존적 공허가 어디에서 왔을까? 역설적이게도 풍요롭고 자유가 있기에 온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1960년대까지 우리에게는 가난뿐이었습니다. 산업사회 건설이 시작된 1960년대 우리에게는 밤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욕구와 희망은 억압하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 오직 잘 살기 위해 자기 희생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차츰 살기가 좋아지면서 마이카, 마이홈, 그리고 해외여행이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 인류회사, 이게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실한 꿈이 차츰 별 노력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자기 자신의 개인적 욕구가 우선시 되었습니다. 88 올림픽을 전후해 고도 경제 성장이 마무리되면서 1990년대 처음으로 감원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도 풍요를 실감하게 되면서 이젠 회사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개인을 위한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차와 해외여행이 꿈이었던 빛나던 시대는 마감되었습니다. 물적 풍요는 작은 노력으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자기다운, 자기를 중시하는 미이즘, 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몇 차례 경제 위기를 겪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을 위해서라면 노력하는 에너지는 남아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풍요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무언가를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투쟁하는 시대도 마감되고 무난함을 지향하는 시대가 탄생했습니다. 공무원 지망자가 갑자기 늘어난 게 이런 시대상을 잘 반영해 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인류대를 나왔지만 취업 문이 좁습니다. 노력의 대가나 보상이 따로 없으니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언제나 같은 일상이 되풀이됩니다. 너무나 많은 자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같은 일상의 반복에 폐쇄되어 질식할 것 같습니다. 이게 때로는 폭발, 젊은이의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될 대로 되라지,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집니다. 이게 실존적 공허 시대가 된 배경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운명이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이런 수동적 태도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운명은 운명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운명을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향적, 긍정적,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창조 가치, 체험 가치 양쪽을 다 할 수 없어도 자신의 운명에 직면하면서 고뇌함으로 해서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여기에서 앞장서서 이야기한 광고 디자이너의 훌륭한 태도가치 실현으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 남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운명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역전의 발상, 그리고 그 역전을 가능케 해주는 절대적인 인생 긍정의 철학이 프랭클 심리학의 진수입니다. 당신에게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나요? 용모, 스타일, 재능, 운동신경, 가계, 양친, 병, 장애. 가능하면 바꾸고 싶지만 안 되는 것. 그런 게 무엇인가요? 있다면 써보세요. 당신은 그 바꿀 수 없는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나요? 긍정으로 받아들였나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등 부정적이진 않았나요? 가급적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당신은 바꿀 수 없는 무엇에 대해 지금부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인생을 보다 의미 있는 걸로, 가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바꿀 수 없는 무엇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어떤 메시지를 당신에게 말하고 있으며 당신이 어떻게 살 것을 바라고 있나요? 마무리. 인생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의미는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다. 해야 될 일, 충족시켜야 할 의미가 반드시 있기에 그 사람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그렇게 간단히 바뀌진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절대로 인생을 체념하지 말 것. 인생에는 잘 모르는 애매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둘째, 또 한 가지, 전기가 왔을 때 잘 잡아라. 멍청하게 있지 말고 그 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이 책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더라.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하긴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좋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 인생엔 이미 의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사는 의미를 발견 못했대도 계속 당신에게 그 의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건 달아나지도 소멸되지도 않고 언제나 거기 그렇게 있다. 언젠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안 보여도 오케이. 당신 방 안에 이미 있습니다. 죽기 전 어느 날 그랬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프랭클의 신경직 클리닉. 세상의 영원한 것. 상담 시간에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자신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몰라준다는 것, 이것만큼 섭섭한 일도 없습니다. 설날 아침 공항에 내려 버스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앞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내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설날 아침에 떡국이나 먹었나요? 덕분에 우리는 편히 잘 가지만 젊은이는 집에도 못 가고. 순간 기사가 나를 힐끗 보더니 어느 놈이 알아나 줍니까? 하더니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할 생각도 않고 아주 서럽게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못 알아준다는 건 대단히 서운한 일입니다. 인간은 인정받고픈 욕구가 강합니다. 프랭클은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로고스나 정신적 존재가 지켜보고 있다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도 노력한 건 결코 무의미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적이 초세계에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면 그건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는 지상적인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지켜집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일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 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주는 그냥 무기적인 운동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래로 이를 번복할 확고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견해로 대해 프랭클은 소설의 한 문구를 인용 이렇게 반론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건 물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우리는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이런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 자문합니다. 즉 어떤 행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의 의지가 타고나면서 갖추어진 것은 원래 의미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물론 이런 생각은 엄밀한 과학적 증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간접적 논증이며 다분히 신앙에 의지한 면이 많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프랭클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결국 신이나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리해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속에서 솟아나오는 직감적인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허무적인 생각에 빠진 여성 환자의 치료 장면입니다. 언젠가 인생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대단히 존경할 만한 일을 했거나 달성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정말 헌신적인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젠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 의사의 인품이야말로 진실된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프랭클의 역설적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의미는 그의 인생이 끝난 순간 사라진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가령 환자 중 어느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고 그 의사의 희생 정신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그래도 그의 인생의 의미는 남아 있습니다. 환자들 기억이 없어진다면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환자가 죽는다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프랭클의 조금은 이상한 질문을 대답하는 동안 내적인 확신을 자각합니다. 그러기에 단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의사의 행위의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로고스의 에너지가 의식에 들어올 때 사람은 신앙에 눈뜨는 건 아닐까요? 프랭클은 다른 치료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안다. 그들에겐 우아함이 있다. 그건 몸속의 생명력이 자유를 부르며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건 자아나 지성, 지위나 권력 등에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몸과 하나가 되어 우주와 하나로 이어진다. 그들의 혼은 내적인 생명의 불꽃으로 이루어지고 밝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다. 프랭클은 결론을 내리길 로고스는 사랑을 표현한 연극을 보고 감동합니다. 거기에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인 로고스를 표현하는 행위는 모두 로고스와 함께 영원히 남게 됩니다. 즉 사랑이며 영혼의 존재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뿐인데 그러나 그렇기에 그의 인생의 의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불멸의 행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의 모두가 죽음과 함께 무로 돌아갑니다.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곤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즉 사랑을 동기로 한 행위, 그것뿐입니다. 초월의 의미. 프랭클이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이 초월입니다.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해를 위해 초월 심리학의 3단계 개념의 구별이 도움을 줍니다. 프리퍼스널, 자기가 확립되기 전 단계로서 타인과의 관계나 집단에 매몰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없는 상태로 상대를 위해 희생하거나 집단에 공헌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립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두 번째, 퍼스널. 프리퍼스널 단계에서 벗어나 자기가 확립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로 발전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트랜스퍼스널. 자기를 확립한 사람이 이젠 그 단계를 넘어 무언가 다른 누구에겐가를 위한 일을 하고자 한다거나 사회나 집단에 공헌하는 일입니다. 프랭글의 체험 가치,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함으로써 실현되는 가치는 당연히 이 단계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인은 자기 확립이 안 된 프리퍼스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년에 들어 바뀌어가곤 있지만 지금도 한국 가족은 희생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인은 남편을 위해 이런 관계는 편치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서로를 중히 여기는 관계가 건강한 가족입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득이 되는. 프랭클의 의미 치료의 깊은 구석까지 이해하려면 심각한 시련을 겪거나 철학적, 종교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의 지론을 살펴보느라면 다음과 같은 종교적 또는 트랜스퍼스널적인 두 가지 견해가 받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 두 번째, 과거에 일어난 일은 영원히 현존한다. 우리들 일상의 행동은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자도 정신적 존재가 되어 무엇보다 로고스에 의해 언제나 보고 있다. 그렇다고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서 일어난 일은 기록으로 남지 않더라도 절대로 소거되지 않는다. 그건 현존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보관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들 업적은 도대체 어디에 보존되는 것인가? 그리고 로고스나 정신적 존재로 된 사람들은 어디에서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인가? 이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초세계라고 말합니다. 초세계란 물질적 자원을 초월한 영역의 영원의 영역입니다. 영원이란 시간이 무한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훌륭한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을 짓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이 지상에서의 인생을 가치 있는 훌륭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인생을 연극으로 칩시다. 이 연극에서 당신은 의미가 있는 훌륭한 전개를 해야 합니다. 매력적인 배우가 되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초세계에서는 객석에 있는 관객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고스요 정신적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관객을 즐겁게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연극이어야 할까? 우선 스토리의 전개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이 살다가 죽는 평범한 스토리에 무슨 재미며 감동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스토리엔 여러 가지 시련과 곤란이 이어질수록 재미가 있어지고 거기에 향하는 주인공의 자세에 의해 감동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곤란이 닥치면 우선 피한다거나 좌절한 채 끝나버리는 전개라면 누구도 매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좌절이나 절망에 떨어진다 해도 최후의 용기를 갖고 어떤 장애도 도전하는 자세에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더구나 그런 행위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이타적인, 즉 사랑의 동기가 된다면 최고의 감동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기 좋게 장애를 뛰어넘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애를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객이 기대하는 건 장애에 대항해 분연히 일어나는 대적하는 내적인 담담함이며 용기입니다. 외적인 결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선 괴로움이나 시련은 연극에 있어 가장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면입니다. 작품을 감동적으로 만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감동이란 결국 인간이 그 약함을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연극을 보고 있는 관객은 고뇌에 잠긴 주인공에게 무언의 성원을 보냅니다. 지지 마, 힘내, 용기를 내,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야. 인간에겐 자기 드라마를 감동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 깊이 잠겨 있습니다. 고로 육체는 쾌락을 요구하지만 혼은 감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는 가끔 충돌, 대립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본질이 혼으로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느냐 하는 건 얼마나 쾌락을 얻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감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절망하면 그 여파가 우리가 언젠가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프랭클은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생각이다. 사랑의 경험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통을 용감하게 참고 견딘 것이다. 그건 무엇보다 큰 긍지로 생각할 일이다. 프랭클이 말기암 간호사를 방문합니다. 열심히 일했던 그녀는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괴로운 건 무엇보다 사랑했던 직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된 점입니다. 프랭클은 그 탄식을 듣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루 몇 시간 일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건 누구나 간단히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에서는 누구든 독자적 역을 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역이 주어집니다. 그게 독자성으로서 사는 의미요. 그 의미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를 초월해 나가는 것입니다. 병들고 쇠약한 몸으로 더 일할 수 없는 인생을 당신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절망해버리면 인생의 의미가 마치 하루 몇 시간 일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환자에게 살아가는 권리도 생존의 자격도 무엇 하나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이야말로 그들 환자의 사는 의미나 가치를 실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직업상 간호하는 일만으로 숨이 찼지만 지금부터는 그 이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모범적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기회입니다. 신경증 클리닉. 프랭클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 특히 그의 전공인 의미치료의 대상 환자는 실존적 공허, 즉 사는 의미의 상실이 원인이 되는 정신인성 병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정신질환의 20% 정도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뇌분비계나 정신계통의 장애로 발현하는 신체인성의 병, 마음의 트라우마가 원인인 시민성의 병입니다. 따라서 그의 의미치료를 아무에게나 적용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원인별 치료수단으로 취합니다. 의미치료가 특히 효과적인 치료는 신경증입니다. 프랭클이 설명하는 다음 3개의 신경증에 대한 치료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 신경증. 근거 없는 불안에 쫓기는 사람으로 그 전형은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까? 말을 더듬지는 않을까? 잠이 안 오면 어쩌지? 혹은 조용한 연회장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닐까? 자살, 살인이 돌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는데도. 두 번째, 강박신경증. 불합리한 이유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증상입니다. 몇 번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돼. 문을 잠가 놓고도 몇 번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 보이는 건 모두 술을 헤아려 봐야 하는 사람.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의식적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적 신경증. 정신적 원인에 의한 발기불능 불감증입니다. 이들 신경증은 자기도 불합리하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혹은 계속 신경이 쓰이는 증상이라 자기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마는 건가 과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단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신병이 건강인과는 전혀 다른 증상을 나타내는 대신 이들 신경증 환자는 건강인과의 경계가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상인도 신경증 환자의 이상한 행동이나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누구든지 문을 채웠나 하고 확인하는 행동이나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어떤 사람도 신경증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경증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에서 현대인의 근본적 잘못된 원인이 있습니다. 신경증 원인부터 찾아봅시다. 불안신경증의 경우 정면 공포를 예로 든다면 그걸 유발시킨 최초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성이나 상사를 만나 얼굴이 붉어진 경험 등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해서 달리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야 들 수 있겠지만 보통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신경증으로 되는 사람은 이 일에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보통 감각으로선 아주 작은 일이 매우 중대한 일처럼 생각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기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정면하는 데 대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또 정면하는 건 아닌가 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달아나려고 합니다. 즉 정면하면 안 된다고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정면하고 많은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불안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결국 신경증이 되고 맙니다. 불안신경증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때문에 악화되고 맙니다. 한편 강박신경증의 경우도 기본은 같습니다. 가령 하루에 몇 번이나 손을 씻지 않으면 못 배기는 경우에도 처음에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불결하다는 건 무서운 일이라는 공포심이 심어집니다. 그 결과 아주 작은 불결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손을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우글거립니다. 불결이라고 하면 틀리진 않지만 그 때문에 병이 되진 않을 뿐더러 그걸 깊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경증 환자는 엄청 신경을 씁니다. 작은 불결에도 뭔가 비상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정면 공포와는 달리 불결함은 씻으면 일단 해결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은 자기로선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수의 적입니다. 피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박신경증은 철저하게 불결과 싸워 손을 씻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불결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공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진 않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지는 싸움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손을 잘 씻어도 잡균은 바로 부착합니다. 그 때문에 손이 헐 때까지 계속 씻는 중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싸움에 완전히 지쳐 쓰러집니다. 프랭클은 신경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성격적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면에서 완벽하려고 합니다. 애매한 것, 잠정적인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명확히 흑백으로 분명해야 합니다. 작은 결점도 참지 못합니다. 작은 도덕적 결점이 있어도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으로 번민합니다. 자기는 조금이라도 더러워져선 안 되는 존재, 순수, 순백의 존재여야 합니다. 모든 건 완벽한 합리성과 확실성에 의해 운영되고 이 세계 어떤 것도 모두 파악해야 하며 자기 통제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분명히 하려다 보니 다소 극단적인 표현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는 신처럼 완전하고 만능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마음 바닥에 갖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주의라기보다는 완전 망상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진짜 손에 붙은 잡균이 아닙니다. 신경증 환자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실감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즉 자기는 순수하다, 자기는 완전히 세계를 파악,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단지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이 순수해지면 자기도 순수하게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불행히 아무리 손을 씻어도 완전이란 실감은 얻지 못합니다. 언제든 부정감이 남습니다. 아무리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도 이젠 확실하다는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고 있는 건 문이 완전히 잠겼느냐가 아니고 자신의 완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면 공포의 불안신경증도 마찬가지. 얼굴이 붉어지는 건 자신을 완전히 컨트롤 못한 증거이며 잘못한 증거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게 용납이 안 돼. 자기는 완전하지 않으면 안 돼. 작은 결정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신경증도 자기는 완전한 성행위가 되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의식에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정작 성행위는 기능 부전에 빠집니다. 프랭클은 여기서 예방적 조치로서 100%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게 도우면서 100% 올바른 인식과 100% 정당한 결단을 단념하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신경증을 포함 살아가는 기본 자세를 충고하면서 문제는 자신의 결점이 있나 없나, 불안이나 공포를 갖는가 어떤가가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의미치료의 사례. 의미치료하니까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이론체계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누구나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게 의미치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란 의식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치료의 예와 함께 다른 학자들의 치료 예도 기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치료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치료 예도 아래에 실었습니다. 사례 1. 직장 상사의 지시. 직장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상사가 느닷없이 의자와 책상을 뒤로 옮겨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연말인데 부하 직원들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니 싫어도 억지로 할 수밖에. 왜 해야 하는지 뜻도 모르고 하려니 일이 부드럽게 될 리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망가뜨리기도 하면서 자칫 직원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연말에 고생이 많은데 의자를 뒤로 옮겨놓고 여기서 오늘 오후 피자 맥주 파티로 한판 놀아볼까? 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의자와 책상을 왜 뒤로 옮겨야 하는지 상사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같은 일이지만 직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례 2. 엄마를 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온몸이 핏덩어리, 아프단 소리 외에는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병실로 옮긴 후에도 소라는 그치지 않습니다. 늦게나마 통지를 받고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약 사러 가다가 의료진도 그제서야 아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랬구나. 정말 착한 아이구나. 엄마 약 사러 갔다가 다쳤으니 오는 차도 미처 볼 여유가 없어 마음이 급했던 거겠지. 환자는 그제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사례 3. 데이트하다가 감기에 걸려도 괜찮다.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날에는 꼭 감기를 앓습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밤새 돌아다녔으니 그럴 수밖에. 감기 증상이 심한데도 그는 별로 아픈 줄 모릅니다. 이런 감기라면 한 번 더 걸려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데이트하는 동안에 그 설레고 짜릿한 순간들이 감기의 고통을 잊게 하고도 남습니다. 사례 넷, 애인과 함께 당한 교통사고. 애인과 함께 주말 여행을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둘 다 중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아픔이 오히려 행복인 듯 가벼운 미소마저 띠고 있습니다. 사례 다섯, 화상을 입은 광부. 광산의 폭발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환자는 밤만 되면 병원을 탈출하려다가 수의 아저씨들 만류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내가 상담차 병실에 갔을 적엔 한쪽 구석에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는 그 흔한 오렌지 주스 한 병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집이 궁금하시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금세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집엔 딸아이밖에 없어요. 몇 살인가요? 내가 젊은 날 복싱을 하고 돌아다니느라 늦게 결혼해 아이가 이제 9살이에요. 아저씨가 복싱을 했어요? 갑자기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전적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둘러선 의료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튿날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병실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가 한복판으로 옮겨졌고 그의 무용담을 듣느라 온 병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내 상담은 그로써 끝이었습니다. 사례 6. 요통 덕분에 건강을 챙기다. 나 역시 요통으로 거의 평생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 즐기던 테니스도 포기하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수술 전 처치까지 다 받고 누워있는데 한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의사란 녀석이 내 몸 하나 간수를 못해서 수술을 받다니. 안 돼. 넌 좀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난 그 길로 엉금엉금 기어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차츰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내 허리는 지금도 아픕니다. 하지만 이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무리를 못하게 합니다. 나는 성격상 무슨 일을 시작하면 아주 끝장을 봐야 합니다. 나중엔 허리도 못 필 정도가 될 때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때 비명을 지르는 게 내 허리입니다. 그만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고맙다. 나는 그때마다 내 아픈 허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만큼이나 건강하게 일 잘하고 사는 것도 오랜 친구, 요통 덕분입니다. 아프다는 건 우리 몸이 바라는 신호입니다. 이상이 생겼으니 조심해라.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통증은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인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맹장염이 걸려도 안 아프면 어떻게 되죠?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전신 폐혈증으로 직사할 수 있습니다. 골절상을 입고도 안 아프면 그대로 돌아다니다가 골절 부위가 붙지도 않고 아주 불구가 됩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박증의 의미. 우리는 앞에서 강박증 치료의 역설지향 기법을 논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증상이면 치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강박성 공포증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공포증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신경증입니다. 고층 빌딩은 물론이고 비행기도 못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병적이지만 왜 그래야 하나를 생각하면 거기엔 인간의 본성인 안전욕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겁도 없이 높은 곳을 뛰어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상황에는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대 연주에 겁도 없이 아무렇게나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젠테이션도 마찬가지. 공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해서 실수 없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포증을 함부로 비웃지 말고 왜 생겨야 하나라는 그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례 7. 시험 낙방도 의미 있는 체험. 입시 낙방한 아이가 며칠째 밥을 안 먹고 제 방에 누워 꼼짝을 않습니다. 엄마가 힘내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 대답도 않고 돌아 눕습니다. 아이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 당신이 들어가 봐요. 내 말보다 아빠 말은 잘 듣잖아요. 그냥 둬요. 저렇다고 죽지 않아요. 죽을 만큼 알아봐야 다음에 정신을 차려 잘할 것 아니겠소? 인생에 몇 차례 이런 저런 시련을 겪어봐야 성숙하는 거요. 참으로 의미 있는 체험을 하고 있는 거요. 제발로 일어설 때까지 우리 조용히 지켜봅시다. 사례 8. 선마을은 불편해.
힐링과 건강을 주제로 했다는 선마을이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요? 휴대폰도 안 되고 인터넷, 라디오, TV도 없지요? 식당과 숙소는 또 왜 이렇게 멀어요? 주차장에서 숙소까지 길을 온통 삐뚤빼뚤 언덕 때문에 숨이 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힐리안스 섬마을입니다.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인 불편함, 이게 우리 섬마을의 설립 이념이요 철학입니다. 현대 도시인의 건강 상태는 너무 편리한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학 문명은 편의, 쾌적, 효율을 추구합니다. 참 편리해서 좋지만 이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얼마나 많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나요? 교통사고, 소음, 매연, 가스, 스트레스, 거기다 걷질하느니 다리가 약해졌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모두가 편리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의도적인 불편의 의미가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9. 직장 스트레스. 직장하면 스트레스가 연상됩니다. 생각할수록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마치 직장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덜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직장엔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아니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다른 노력으로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은 계속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편하면 직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직장이 극장처럼 재미있고 신나는 곳이라면 사장이 입장료를 받고 들여놓지 왜 비싼 월급을 주겠습니까? 직장이 있어 내 꿈을 펼치기에 좋은 동료도 생기고 월급도 나의 차, 내 집까지 생각할수록 고맙습니다. 직장의 차가운 벽들에 손을 얹어보세요. 따뜻한 애정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직장의 의미입니다. 왜 핸드메이드인가? 요즘 소비자들은 대량 규격화된 상품을 외면하고 손으로 만든 수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햄버거도 정크푸드로 간주합니다. 특히 건강 마니아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내에는 수제 햄버거가 등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쇼핑을 가도 고객들은 수제를 고릅니다. 거기엔 장인의 숨결, 개성, 땀과 각별한 노력이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애정을 갖고 다듬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보면 고객은 상품이 아닌 작품을 사는 것입니다.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지만 개성적인 수제를 삽니다. 효율 문화, 인간 소외에 식상한 현대인들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 인간의 훈기가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제를 선호하는 현대인의 구매 심리에는 이러한 깊은 시대적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사례 10. 손 떨리는 환자. 48세의 부인은 손떨림 증상으로 커피잔을 들 수 없었습니다. 면담 중에도 손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료자의 제언.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둘이 누가 더 떨리나 경쟁을 해보시면. 뭐라고요? 떨려 죽겠는데 시합을 하자니. 놀라기도 했지만 치료자 제안이라 따를 수밖에. 두 사람이 누가 더 떨리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머, 선생님은 나보다 더 떨리시네요? 부인도 더 떨리도록 힘을 내세요. 그러나 얼마 안 가 부인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무슨 치료가 이래. 우습기도 한 이 이상한 경쟁은 포기할 수밖에. 무리예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여 가져와 마십니다.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커피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례 11.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면 눈이 깜빡거려 고민인 청년. 이번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가급적 눈을 많이 깜빡거리도록 노력해보세요. 청년은 이 의사가 뭐 좀 이상하게 된 건 아닌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증상이 더 심해져서 할 수 없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부러 더 심하게 하려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질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환자가 무서워하는 증상을 자발적으로 일으키려 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이건 역설지향이라고 불리는 의미치료의 한 기법입니다.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달아나는 게 아니라 공포의 대상에 지향하는, 즉 적극적으로 더 하게 합니다. 공포를 극복하는 데는 공포를 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하는 걸 견뎌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랭클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설지향의 기술을 사용해서 달아나는 걸 정지시킨다. 공포와 대면시킨다. 이것이 신경증 루프를 넘는 제1보다. 단 여기엔 요령이 있습니다. 역설지향은 심각한 얼굴로 비장함을 띠며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희극이라도 하듯 웃으면서 유머러스하는 게 열쇠입니다. 불안이나 강박관념에 곧바로 직면해서 낳는 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의 독자로부터 온 편지.
나는 당신의 책을 읽고 의미치료를 시험해봤습니다. 세미나에서 의견을 말할 때 갑자기 땀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행여 주위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땀이 더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에 쓰인 대로 역설지향 기법을 써봤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릴 수 있을까 모두에게 보여줘야지. 더욱 많이 흘리도록 해보자. 그런데 불과 2, 3초 만에 땀이 싹 가십니다. 나는 내심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설지향의 실험엔 유머나 웃음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사들도 희극의 인력을 맡아야 합니다. 사례 12.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변호사. 56세의 변호사는 자기 소득세를 300달러나 적게 신고했습니다. 국가를 속인 건 아닌가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죄의식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본인은 자기가 잡혀 검사에게 추적당하고 감금되어 신문에 실리고 직업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증상은 악화일로 이윽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의미치료가 시작됩니다. 제발 내 몸을 감금시켜주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나를 체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체포될 것을 바라는 나머지 많은 잘못에 신고를 안 하고 이를 혼란시켜 여비서에게 자기는 세계 최대의 실책을 저지른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체포되어 보상을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서 손해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의사도 그의 계획에 협력했습니다. 진찰실에서 그를 만날 적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니, 당신 아직도 여기 있네요? 지금 철저히 갇혀 있을 줄 알았는데요. 환자는 크게 웃으며 농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해요. 손해보험까지 들어놓았거든요. 그는 4개월 후 거뜬히 퇴원했습니다. 역설지향, 유머로 웃어넘기고 공포와 직면함으로써 어떻게 신경증이 나을까요? 자기는 완벽합니다. 신입니다. 고로 작은 결점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태인도 언젠가 그 우수성으로 독일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 없애야 합니다. 멸종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히틀러의 신경직적 경향이 만든 비극입니다. 어떻게 신경증 환자는 이렇게 무서운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과잉한 자기 보존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너무도 완벽하게 자기를 지키려다 보니 작은 위협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러한 자기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자기 거리화입니다. 역설지향이란 자기 거리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입니다. 인간 무릇 증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자기에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합니다. 무의식의 흐름에 맡겨라. 공포증 환자에게 그 공포를 직면함으로써 공포가 치료됐다는 역설지향 기법을 실시하는 데에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들의 턱없는 공포심입니다. 무서운 건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공포증 환자들은 곧 죽기라도 할 만큼 공포의 대상이 무섭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의사가 동행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환자가 안심하고 시도해볼 용기가 생겨 해보고 나니 괜찮네, 죽지 않는구나, 한번 안전하다는 걸 경험하고 나면 한결 공포가 줄어들어 환자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무서워하는 공포심도 실은 생명의 위험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대개의 경우 자존심이나 허영심에서 비롯된 자아가 부정되는 데서 오는 공포심입니다. 사람 앞에 정면하는 것, 손이 떨리는 것, 땀이 흐르는 것, 이런 것들은 생명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다만 자아가 견디질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서움은 실제로는 허구의 자아의 보존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는 것은 진짜 자기가 아니고 가짜 자기라는 사실입니다. 프랭클의 의미치료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큰 위로나 자각을 하게 됩니다. 신경증 환자뿐 아니라 우리 누구나 가는 일상생활 중의 공포심은 허구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가 아니고 허구의 자아에서 비롯된 허영심입니다. 그리고 신경증 환자는 세계를 잠시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면 당장 큰 재앙이라도 만날 때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하는 자기 방어적 의식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계에는 조정 원리가 작동, 모든 건 잘 되어가고 안전하게 우리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있으면 과잉으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프랭클은 신뢰감으로 강조하면서 인간은 설령 자기를 무의식 속에 버린다 해도 결국 은총의 수중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정신적 무의식은 은총의 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무의식이란 프랭클이 로고스의 별명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즉 불면증을 고치려면 로고스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은총의 장입니다. 절대로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심하고 로고스 가슴속에 뛰어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자세는 비단 불면증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니얼리스적 현대사회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신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전혀 엉터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적 로고스 영지와 생명의 에너지를 부정하면 인간으로서의 실존 그 자체를 부정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본래 능력을 발휘할 때는 우주적인 조정 원리인 로고스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프랭클의 바이올리니스트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멋지게 연주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바이올린을 반듯하게 잡은 데서 연주의 기술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의식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노력은 완전한 예술적 좌절로 끝나버렸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극단적인 반성과 자의식의 과잉을 버리고 무의식의 신뢰를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높은 예술성에 영감을 주는 정신적 무의식 로고스를 신뢰하고 스스로의 자기적 조작보다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겨야 보다 높은 예술성이 발휘된다는 걸 그에게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창조력이 해방되어 풍부한 음악 활동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완벽증을 버릴 때 일어나는 기적들. 로고스는 성적 문제 치료에 있어서 탈반성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젊은 부부가 남편의 성적 불능 때문에 프랭클을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형편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프랭클의 치료. 앞으로 일주일간 매일 밤 1시간은 발가벗은 채 함께 침대에 지내되 절대로 섹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 후 부부가 찾아왔지만 지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했다고 고백합니다. 의사는 성을 내는 척하면서 이번엔 적어도 지시를 지킬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3일도 안 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하루에 3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감증 여성 환자의 사례입니다. 의사는 시간이 없어서 불감증 치료는 2달 후에나 되어야겠다고 하면서 대신 다음에 같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오르가즘 능력이 있건 없건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섹스 동안엔 오직 주의를 남편에게만 기울일 것. 다음에 환자가 온 것은 2달 후가 아니고 이틀 후였습니다. 치료 때문이 아니고 나았다는 보고를 하러 온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을 자기 자신의 기능에 기울이지 말고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기를 잊게 합니다. 혹은 자기를 넘어서게 하는 것, 탈반성의 기법입니다.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쓸데없는 정보로 섹스를 잘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강박적인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이 시원치 않아서 여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남자가 최저다. 성적 절절감을 못 느낀다면 여성으로선 어딘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성적 문제가 자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섹스는 허용을 충족시키는 전쟁으로 됩니다. 싸우는 이상 자기가 잘 통제하며 완벽하게 수용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남자로서의 자부심,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부정되고 맙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잘 될까 하는 불안이 동반된 과잉한 자기의식이 남습니다. 그러나 발기 기능은 불수의적인 중추신경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자의식의 통제로서는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만 자연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 흥분은 여성의 매력에 주의를 끌릴 때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경증은 언제나 이런 자기 자신에만 의식이 쏠려있기 때문에 상대나 성행위에서 성적으로 흥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성교가 금지되니까 여성의 욕구나 기대라는 중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불안이 없어진 것입니다. 환원하면 허영심이 상처받는 위험에서 회피됩니다. 고로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그때 처음으로 상대의 성적 매력에 또는 성행위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해서 흥분이 생기고 절로 성기능이 회복됩니다. 여성의 불감증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나는 성적 쾌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런 자기 자의식의 장애가 되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기 반성이 과잉으로
되면 쾌감에게 자유길을 맡길 수가 없게 됩니다. 성적 절정에서 사람은 일시적으로 망하 상태,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데 불면증과 마찬가지로 너무 자기 방어 자세가 강하면 망하, 즉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불안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해도 쾌감에 빠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게 사랑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얻으려면 작은 새처럼 잡히기 전에 달아나 버립니다. 당신의 성이 쾌감을 체념하면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옵니다. 향락한다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성적 쾌락을 생각하지 않을수록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추구할수록 달아나는 행복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기능이 아니고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만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섹스란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의 육체화입니다.